반갑습니다. 국어의 개념을 잡는다. 구구대장 김국어입니다. 각설하고 시작해봅시다. 자,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국어의 개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국어의 개념, 즉 개념이란 것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개념이라는 것은 총 두 가지 정도 의미를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상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개념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갑자기 친구 한 명이 서화기를 들고 내에다 뿌려요. 온 교실에 뿌리고 온 복도에 뿌리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걔네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 땡땡이는 개념이 없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념은 예의와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예의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아니죠.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개념이 있다. 자, 이 개념이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국어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있으면 있는 거고 어떤 개념이 없으면 없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추상성, 두 번째 전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추상성이란 것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멍멍하겠죠?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좋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포유류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포유류란 것이 무엇이길래 고래랑 개 둘 다 묶을 수 있냐는 거죠. 다음 예시를 가봅시다. 여기 귀여운 아가 한 명이 있어요. 응애 하고 웁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어요. 엄청 귀엽습니다. 두 번째, 황금이 있습니다. 황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요새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금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좋습니다. 소중함 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유류라고 이들을 묶는 것, 그리고 소중하다고 얘들을 묶는 것, 즉 공통점을 찾는 것은 얘네들은 둘 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즉 얘네들은 추상적이다 라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개념은 범주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뭔 소린지 모르겠죠? 여기서 이 범주라는 것은 사례입니다. 사례. 개별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개별 사례들을 보고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내가지고, 아, 얘네는 이런 공통점, 소중함 아니면 포유류 이런 것들로 묶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신적 표상이라는 겁니다. 이 예시를 들어봅시다. 여기 A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A, 이집트들의 A, 이 투르칸의 A,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얘네들을 보고, 아, 얘네들은 조상들 아니면 현대인들이 A란 글자를 표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1992년에 대공황, 미국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죠. 다음에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998년대쯤에 IMF가 터집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뭘까요? 좋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경제 위기라는 거죠. 이 경제 위기라는 것들로 이것들을 묶는 것, 그것이 바로 개념
이란 것입니다. 그럼 가봅시다. 우리는 국어의 개념을 배워야 돼요. 근데 개념이란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개념은 어떻게 형성되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은 귀납적 추상화란 말로 여러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특히 기출, 특히 평가원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이유인데, 귀납적 추상화란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2026년 이 강의를 찍고 있는 7월 1일에 외계인 한 마리가 이렇게 왔어요. 빵상 깨랑깨랑 이러고. 이 외계인이 나한테 고양이를 설명해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 설명하다가 나무 위키에 쳐봅니다. 자, 고양이. 그리고 이거를 외계인한테 보여줘요. 고양이과의 하나이다. 원래 아프리카의 리비아 설경이를 길들인 것으로 턱과 송곳니가 특히 발달해서 육식을 주로 한다. 발톱은 자유롭게 감추거나 드러낼 수 있으며 눈은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다. 애완동물로 육종하여 여러 품종이 있다.를 이 외계인한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외계인이 실제로 고양이를 봤어요. 그러면 구구대장, 혹시 얘가 고양이야? 라고 할까요? 아니란 거죠. 절대로 모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계인한테 고양이 10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10마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얘네들이 고양이의 예시야.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고양이 한 마리를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 얘가 고양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고양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습니다. 적어도 이 글만을 보여준 후에 고양이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개념이라는 것은 예시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들을 통해서 형성이 돼요. 고양이들은 털이 있구나. 고양이들은 발톱이 있구나. 생각보다 고양이는 작구나. 와 같은 사실에 대한 지식이 형성돼요. 여기서 공통점을 바탕으로 추출한 것이 바로 개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뇌과학자들이 우리 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 뇌라는 것은 정보가 외부에 있을 때, 즉 우리 뇌 안에 없을 때 개념을 추출할 수가 없어요. 뭔 소리냐? 요새 애들한테 뭔가를 시켜보면, 저도 그렇고요. GPT야, 제미나이야, 뭐뭐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합니다. 아니면 인터넷 칩니다. 나무위키 딸깍 하면은 얘네들이 정보를 줘요. 물론 그 정보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나중은 문제고 정보를 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찾은 정보들은 우리 뇌에 들어오지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공통점을 찾아봤자 우리 뇌에서는 나중에 얘네들이 인출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별 사례들을 익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국어의 개념은, 특히 수능 국어의 개념은 어떻게 형성하느냐라는 거죠. 다음과 같습니다. 기출을 푸는 방법을 학습한다. 기출을 푼다. 기출을 푸는 방법을 되새긴다. 기출을 푼다. 반복입니다. 저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님들이 다 정립을 해서 이것을 체화시킬 수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개념을 어찌저찌 형성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 우리는 그 전에 국어를 잘한다는 것, 과연 수능 국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국어 능력이라는 것은 되게 많은 것을 통칭을 합니다. 말을 잘할 수도 있죠. 듣는 거를 잘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읽는 것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기통장에 쓰는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국어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수능 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 중에서 과연 무슨 능력이 제일 중요할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기 능력입니다. 읽기 능력이 수능 국어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지 한번 봅시다. 2022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어의 영역들을 나눕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플러스 매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수능의 특성상 학교 내신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시험을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일 수밖에 없어요. 혹은 단답식, 수학은 단답식이죠. 단답식이 몇 개 있죠. 그리고 OMR을 통해서 체크하는 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2 교육과정에 매체 과정이 신설이 됐어요. 근데 매체라는 것은 TV, 스마트폰, 책,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매체를 겪는 것은 당연히 스마트폰이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매체를 잘 다룬다는 것은 컴퓨터나 TV 아니면은 동영상, 이런 것들을 잘 다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휴대폰을 쓸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커닝 때문에. 그러면은 매체 과목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건데요?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 읽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능 과목은 현재 대략 이 정도로 나오고 있죠. 독서 17문제, 문학 17문제, 선택 과목 11문제. 근데 얘네들은 다 어디 적혀 있냐면은 시험지, 즉 종이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읽기 평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냐? 수능을 잘 친 학생을 뽑고 싶다는 것은 국어에서는 적어도 잘 읽는 학생을 찾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읽기를 잘 하려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 흔히 많은 사람들은 능동적 읽기라고 합니다. 능동적으로 읽는 거는 뭐예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법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읽기라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수동적으로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뭡니까?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다. 여기 무슨 내용이 있다. 가 아니라 핵심 키워드를 찾는 것, 글을 정확히 읽는 것, 새로운 질문거리를 찾는 것들이 해당되지만 굳이 수능 문제를 풀 때 새로운 질문거리를 찾을 필요는 없죠. 이거는 평소에 글을 읽으면서 하는 것이고, 결국 수능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와 같습니다. 글을 정확하게 읽는 것, 두 번째 핵심 키워드를 찾는 것. 근데 얘네는 어떻게 찾냐? 대부분 선지에서 답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번 문학부터 가봅시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강의 문학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학의 기본이라는 것은 뭘까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문학의 가장 큰 키워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아니면 계속해서 문학이 갖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능력은 감상 능력입니다.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국어 교육문학과나 국어 교육과에 굳이 진학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뭘 배우냐면은 비평문이라는 것을 쓰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비평문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학창시절 때 쓰는 독후 감상문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이 비평문이라는 것은 내 주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이 시나 이 소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나의 주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다 배우겠지만 주장은 그냥 주장만 하면은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근거는 객관적 팩트예요. 그리고 주장과 근거를 연결하는 그 징검다리인 주관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를 바탕으로 우리는 반드시 주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만 문학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한 작품을 보더라도 주장이 100만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문학은 어떻게 풀어요?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없지만 정답이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감상 방향입니다. 내가 도대체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주장을 바탕으로 감상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 감상 방향은 뭐 조상님이 정해줍니까? 아니라고요. 이 감상 방향은 바로 보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굳이 따지자면 선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학 작품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1번 보기입니다. 우리가 재미를 찾자고 아니면은 감상을 하자고 수능을 보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목적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목적의식을 우리는 반드시 보기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행동 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보기를 본다. 2번, 지문을 읽을 때 필요 없는 것은 제껴라. 이게 뭔 소리냐면은 보기를 보면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핵심 키워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중점적으로 이 소설을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시를 읽어야 되는지. 그러면 그 키워드를 빼고는, 그 감상 방향에 있는 것들을 빼고는 누가 뭘 했고 누가 죽었고 누가 누구랑 싸우고 이런 것들은 방향성 핵심 키워드에 벗어나는 것들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찾으면 돼요. 세부 디테일에 주목하지 말라는 소린 이 소리입니다. 세 번째, 선지는 해석의 길잡이다. 보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따 예시를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특징, 요새 비문학보다 훨씬 더 길죠. 소설의 특성은 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길다라는 것은 내용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소설을 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 중에서 과연 내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봅니다. 내가 아는 작품이냐, 혹은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은 굉장히 많은 작품을 봤어요. 적어도 한 200~300개 넘게 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장르, 예를 들어 전 아니면 소설, 1970년대 소설에는 무엇이 있고 1960년대 소설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대강적인 감이 있습니다. 그런 감을 바탕으로 특히 고전 소설 아니면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수능에 여러분들이 본 작품이, 익숙한 작품이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수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생판 모르는 작품을 도대체 어떻게 읽을 거냐고요. 보기와 선지 방향을 통해 감상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고 작품을 읽는 거예요. 두 번째, 소설은 깁니다. 전문을 당연히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중략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따져야 됩니다. 만약에 중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소설은 그 해당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소설의 이 부분은 한 가지 서사를 담고 있을 거예요. 이 서사에서 누구와 누가 충돌하는지, 누구와 누가 애정을 겪고 애증을 겪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중략이 있는 경우에, 중략이 있다라는 것들은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하다. 아니면 이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로 나는 문제를 낼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이 두 가지 부분, 예를 들어서 A 파트랑 B 파트라고 해봅시다. 이 A 파트랑 B 파트에서 무엇인가가 달라져요. 아니면 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이 B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두 파트 차이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각설하고 예시를 살펴봅시다.